자, 3강 해설입니다. 3강 제목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환경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나오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비교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윤리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갑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단 A에서 B는 각각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지향한다. 인간과 자연을 딱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놓고 인간이면 인간이고 인간 아닌 자연은 완전 별개야. 그들에게는 내재적 가치, 소위 말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인간 중심주의 되겠고요. Yes라고 되어 있는 게 인간 중심주의겠죠. 둘 중에 하나가 각각 인간 중심주의 아니면 생태 중심주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자동으로 되겠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머지 다 채워줄 수가 있겠죠. 이분법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게 인간 중심주의고 생태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인간 또한 생태계 속에서 하나로 구성된 이 생태계, 거대한 생태 어떤 시스템 속에서 모든 존재들, 무생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생물이든 인간이든 전부 다 일종의 상호 이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가 다 하나다. 이 생태계 전체가 혹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을 딱 나눠놓고 이거 중에 완전 별개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인간 자체가 이 자연 속에 포함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자연 전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건 인간 중심주의도 사실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도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소위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진 않지만 이 내재적 가치라는 건 인간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부여되는 가치, 소위 말하는 인간이 수단적으로 이 존재를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존재가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내재적 가치를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겐 부여하진 않지만 수단적 가치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 혹은 무생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수단으로 삼았을 때 혹은 도구로 삼았을 때 그걸 통해서 이득을 뽑아낼 수 있는 가치 정도는 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도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수단적 가치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단적 가치는 인정.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수단적 가치는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생태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아니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생태 중심주의는 당연히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수단적 가치도 인정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재적 가치까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평가랑 상관없이 인간이 이득을 볼 수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 내재적 가치를 인간 이외의 존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는 당연히 아니오로 가겠고요. 그럼 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인간 중심주의만 예스라고 하고 생태 중심주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인간 중심주의에만 해당되는 인간 중심주의 온리 그런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가보죠. A.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유용한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자연에 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유용한가,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자연의 필요성 혹은 쓸모 이런 걸 판단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어요.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자연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쓸모가 있을 때 가치가 있어지는 일종의 수단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만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B.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보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별 생명체의 보존을 우선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위치 바꿔주셔야 됩니다.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이랑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별 생명체의 보존이랑 이거 위치를 바꿔주세요. 개별 생명체의 보존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결국은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이야. 기본적으로 레오폴드로 대표되는 이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생명 공동체 전체, 생태계 전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생명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개별 생명체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의 안정성, 온정성, 통합성 이런 개념보다 중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항상 이게 우선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야. 생명 공동체 전체고 자연 전체야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서 탈락시켜줘야 되는 선지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아니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아니오인 게 맞죠. 이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답 잡아주시면 되겠고 리을 가에는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인간 중심주의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선지론 당연히 적절하지가 않죠. 방금도 쌤이 계속 말했지만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은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얘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있다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는 내재적 가치 혹은 본래적 가치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 내재적 가치라는 걸 자연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중심주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자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2번 가의 관점에서 나의 밑줄친 기억에서 리얼을 평가한 것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가.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얘기 나오면 그대로 요거 생태 중심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고,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친구들이 다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전체가 일종의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생태계 그 자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생태계 그 자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런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이런 이제 환경 파괴랑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좀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부터 가볼게요. 네모네모 씨는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산 같은 거를 좀 이제 약간은 훼손을 시켜서라도 어쨌든 인간의 이득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산림 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거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모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라기보다는 내재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모네모 씨를 그냥 단순하게 조금 그냥 거칠게 분류를 해보면 인간중심주의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연에는 딱히 내재적 가치가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면 그만이야 라는 식의 입장으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00%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도 확실한 건 도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구적 가치에 집중해가지고 산학열차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보다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것이다. 그건 네모네모 씨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산악열차의 의도로 적합하죠. 그렇죠? 자연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산악열차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약간의 산림 훼손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디귿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는데, 환경단체들은 야 이러면 산림 훼손이 커지기 때문에 지적하면서 사업을 좀 즉각 중단해라. 우리가 아니 아무리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산이라는 걸 훼손하면 안 되지 않냐. 생태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반드시 공존해야 된다. 인간이 자연을 막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굳이 따지자면 생태중심주의적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을은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돼 있는데, 땡땡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의 주요 이동 경로로 산악열차를 건설할 경우에는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 그 일종의 이 친구들이 서식지에 피해를 받으면은 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종 다양성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친구들의 서식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웬만하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특히 생태중심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번 갑.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와 해석자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일단 지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지식이 있으면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지식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힘을 얻는데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떠오르는 사상가 한 명쯤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곧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베이컨이라는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죠.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와 해석자다 이런 표현들도 다 베이컨이 쓰는 표현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에 있는 친구들은 딱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만 인정하고 내재적 가치 인정하지 않고, 자연을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이 사람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정복을 해가지고 자연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뽑아먹고 자연에 좀 피해를 줘도 크게 상관없어.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 인간이 사용할 때 도구적인 가치가 있는 친구들인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간중심주의자, 그 중에서도 조금 강경한 입장에 속하는 베이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연의 질서에 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철해가지고
가지고 지식을 얻으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인간 중심주의자 베이컨을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대지를 이용해도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좀 봐도 되거든. 근데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뿐만 아니라라고 했죠. 경제적으로도 봐도 되는 거야.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대신에 윤리적이고 심미적으로도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건 이제 레오폴드라는 생태중심주의자 학자의 입장입니다. 경제적, 윤리적, 심미적으로 자연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를 금지하자는 건 아니야.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구적이고 수단적 가치를 약간 뽑아 먹을 수도 있지. 대신에 자연 전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연 전체 생태계의 안정성이나 온정성이 훼손당하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훼손되지 않는 선 안에서만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뒤에서 나와 있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생각하라는 얘기고, 심미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생명 공동체, 다른 말로 생태계 혹은 자연 전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나쁜 거야. 그 생명 공동체 전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금지는 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걸 훼손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연을 약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자연 전체가 혹시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 윤리적인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심미적으로 우리가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아름다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할 때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레오폴드의 입장 되겠습니다. 그 생태주의자인 레오폴드라고 해가지고 절대 자연에 접근도 하지 마, 자연을 아무 이용도 하면 안 돼, 자연에서 우리가 수단적 가치를 인정할 수도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대신에 자연 전체가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갑은 베이컨이었고 을은 레오폴드였고,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드까지 적어줄게요. 폴드. 이렇게 해가지고 A부터 봐주시면은 요게 이제 현대사회와 윤리에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A에 나온 질문은 베이컨은 맞고 레오폴드는 아니오로 지금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봐주시면은 베이컨이 맞고 레오폴드는 틀려야 되거든요. 인간이 생태계, 이런 알고리즘 문제들 여러분들 자주 안 봐가지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A에 나와 있는 질문은 무조건 베이컨은 yes로 연결돼야 되고 레오폴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B에 연결되는 질문은 레오폴드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베이컨이 yes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거고, C에 연결돼 있는 질문도 마찬가지로 베이컨 신경 안 쓰고 레오폴드만 yes라고 대답하면 그냥 끝나는 질문입니다. 그럼 A는 일단 둘 다 보긴 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게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레오폴드도 우리가 생명 공동체나 자연이라는 혹은 대지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접근해도 된단 말이야. 수단적인 가치로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된단 말이야. 대신에 절대로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나 통합성이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생태계에 다소 개입을 하거나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심지어 레오폴드는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개입 같은 것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사슴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개체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슴수가 너무 많아서 사슴들이 풀떼기를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슴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이 풀들이 원래 이제 지반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뿌리 같은 걸 통해서 흙들을 잡아주는 거죠. 풀들이 다 사슴에 의해서 뜯어먹혀 버리고 나니까 비만 한번 오고 나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산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슴들을 사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슴들은 원래 늑대들이 천적인데 늑대들이 없어가지고 사슴들이 이렇게 개체수가 불어나서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거니까 우리가 약간 늑대의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사슴들을 일부 죽일 수 있다.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개체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레오폴드가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모로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이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컨은 뭐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을 위해 가지고 이 친구들을 수단적으로만 도구적 가치로만 접근해도 상관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 입장에서 당연히 개입할 수 있고 레오폴드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yes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돼서 A 위치로는 적절하지 않아. 레오폴드가 아니오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베이컨이 그냥 yes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레오폴드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 다른 말로 뭐죠? 인간입니다. 이건 무조건 인간이거든요. 모든 사상가 입장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 이건 이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이성은 원래 인간한테만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팩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고 그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가 이거는 베이컨 같은 인간 중심주의자가 맨날 하는 얘기지. 당연히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 외의 존재들은 딱 분리해가지고 얘네들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고 딱 잡아버리는 게 베이컨이나 뭐 그 외에도 인간 중심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B도 베이컨의 입장이면 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가? 베이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아니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는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줄 수가 없어.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아무리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우리랑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 이런 얘기는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피터 싱어라는 이 동물 중심주의에 나오는 사상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익 관심도 가지고 있으니 자기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니 그 친구들에게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그 친구들의 쾌락과 고통도 인간의 쾌락과 고통과 똑같이 같은 양이라면 취급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물들 중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은 인간처럼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피터 싱어 같은 사람의 입장이지 베이컨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확실히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리얼 C는 레오폴드가 맞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심지어 무생물이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혹은 아예 집단 전체여도 대지 전체여도 생명 공동체 전체 자연 전체 같은 하나의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레오폴드 입장에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은 흙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거고 혹은 그 친구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하나의 집단 전체여도 혹은 무생물로서의 개체여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리을이 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을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은 아까 전에도 봤지만 레오폴드였습니다.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제대로 V 표시를 한 학생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맞는 거 틀린 거 구분만 해놓으면 되겠네 입장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생명체와 평등하게 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친구인 거지 다른 애들보다 우월하다, 다른 애들의 위에 있다, 뭐 지배자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2번 개별 생명체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 전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생태 중심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사슴들 하나하나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과 온정성과 아름다움이 훨씬 중요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가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이성적 능력의 여부가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성적 능력의 여부라고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냐 아니냐거든요. 인간만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냐 아니냐가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지는 않지 레오폴드 입장에서. 이성적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이성적 능력이 있든 없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거나 혹은 생명 공동체 전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번.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그렇진 않거든요. 레오폴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레오폴드가 하나 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원래 생명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원으로 삼는 게 너무 당연해. 그게 원래 생명 공동체가 돌아가는 방식이야. 우리 인간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히면은 우리 인간이 영양소로 분해가 돼가지고 나무들이 또 그걸 먹고 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원래 생명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야. 돌고 도는 일종의 순환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서로가 서로를 자원으로 쓴다고. 우리도 얘네들을 자원으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 다만 생명 공동체 전체를 훼손하거나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이나 아름다움을 파괴하거나 그건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지. 파괴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레오폴드 입장에서 가능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표현까지는 레오폴드 입장에서 맞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레오폴드 입장에서 여기 2번이랑 3번이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B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정답은 2번 B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칼럼 읽어보면 되겠죠. 지구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구 생태계를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존재이며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상태로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입장이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상태로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지구 환경을 뭔가 되돌릴 수 없이 망쳐놓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일종의 생태시민의 자질을 좀 함양해야 되는데, 생태시민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 시민이라는 거 이제 생태학적인 어떤 고려를 하는 그런 시민이란 뜻이겠죠.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시민이란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행동이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리고 다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생태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라는 생각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환경 정책이나 제도에도 관심 좀 가지고, 그지? 뭐 자기가 제도를 직접 만드는 건 보통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비판도 하고, 제도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전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생태 시민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1번, 생태 시민은 생태적인 틀에서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기본적으로 생태계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라는 얘기고, 생태 시민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계속 성찰해야 된다. 자기 행동이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까 나와 있었고, 생태 시민은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전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좀 그렇지. 전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일이 생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원래 생태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개인에 국한된 개념에 가깝단 말이야. 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를 얘기하는 거지, 국제사회 속에서 전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을 주도하는 거를 생태 시민이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이런 거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국가 단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돼. 정부 단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한 명 한 명이 나선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고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4번, 생태 시민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생태 활동을 실천하라라고 방금 계속 얘기했고, 자기 행동 좀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동 하지 말라 그랬고, 환경에 대한 감수성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도 사적 영역에서도 열심히 참여하고 관심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 내가 사적 영역에서도 최대한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들 너무 과도하게 막 발생시키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내라, 참여해라라는 얘기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6번, 중앙아시아의 아라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고 철갑상어와 잉어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했었는데, 나중에 목화 재배에 필요한 관계용수를 확보하려고 강에 댐을 건설했고, 호수에 유입되는 물이 줄어들면서 염분의 농도가 확 높아져.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했어. 종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 소금기 섞인 모래바람으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환경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가 했어. 이 바람은 주변국 농토까지 위협하여 결국 목화 재배량까지 줄어들어 버렸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문제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 인간을 위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인간 중심주의죠. 일단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 중심주의인데, 다만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 인간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 자연과 관련된 책임을 지면서 자연 보전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뭐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인간들이 앞으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잘 살아나가고 그런 것들을, 환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 공동체 전체에 대해 신경을 좀 쓰긴 해야 된다. 다만 얘네들이 막 대단히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는 건데,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바로 갈라버리면은 이 친구가 깨끗하고 죽어버리잖아. 그럼 우리한테도 엄청 안 좋은 결과거든. 이 친구들을 우리가 막 써도 돼.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만 인정할 거고, 우리만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게 맞아. 하지만 얘가 죽으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잖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나 이런 애들이 빨아먹을 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을 좀 착취하거나 좀 얘네들에 대해서 수단적으로 활용하더라도 죽지 않을 선에서 적당하게 좀 유지하면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통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 상황을 좀 평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인 거? 맞아. 아라레를 최대한 활용하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 아라레를 최대한 활용을 했더니 지금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결국은 인간들한테 피해가 왔거든. 인간들끼리 피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인간에게 피해가 안 되게끔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1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는 정당하므로 아라레 개발은 더욱 확대돼야 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정당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완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을 인간이 착취한다고 뭐 그게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착취를 하다 보니까 아라레에 너무 개발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아라레 개발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가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3번 아라레와 같은 무생물 역시 도덕적 지위를 지님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일단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인간과 아랄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님으로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만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지 아랄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아랄해라는 친구는 그냥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우리가 그냥 도구로 수단으로 썼을 때 가치만 가지게 되는 거지 이 친구들이 그 자체로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는 절대 얘기 못하죠. 아랄해에 댐을 짓는 행위가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정당하지 않다. 조금 너무 과도한 개발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아랄의 보존을 위한 생태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치? 지금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을 너무 파괴해버리면 결국 인간한테 해가 오잖아. 지금 현실에 살아있는 인간한테도 해가 오고 나중에 미래 세대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태적 관심을 좀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아. 대신에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7번 가라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거 오존 농도가 낮아 구멍처럼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가득 있고 이거 이제 오존층이 사라지는 문제 그거랑 관련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 온실기체 배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걸 보면 지구온난화 문제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존층의 상실 문제랑 이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되는 문제랑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겠습니다. 1번 가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고랭지 농업 면적이 확대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고랭지 농업 면적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고랭지 농업이라는 게 지리파트에서 배우는 거지만 이거 원래 서늘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서늘한 지역에서 고랭지 농업 면적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당연하게도 날씨가 따뜻해진단 말이죠. 그럼 서늘한 지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랭지 농업 면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는 나보다 대기 중 탄소 배출량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대기 중 탄소 배출량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거에 비해서 온실기체가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고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나에 나와 있는 내용 비교를 해가지고 대기 중의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로 적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0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 이 상태는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지. 탄소 배출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는 급에 가지고 흡수한 정도가 꽤 작잖아요. 그럼 이만큼은 계속 대기 중에 탄소 배출량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되겠습니다. 3번 다는 나보다 연관, 염화, 플루, 올이나 탄소 배출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오존층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다는 나보다 연간, 염화, 플루, 올이나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봐야 되겠지. 이 오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지금 적고 여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플루올이나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가 다보다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기 중 요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4번 라는 다보다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자 수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원래 오존층이라는 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 위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외선을 그냥 직방으로 맞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자 수가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만큼 구멍이 있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오존 농도가 낮아 구멍처럼 된 곳으로 자외선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피부 질환을 호소하게 될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5번 가는 국제사회 라는 정부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 이 가에 나와 있는 요 지구온난화 현상이든지 아니면 라에 나와 있는 오존층의 감소 상황이든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각국의 정부라는 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루어낼 문제란 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묶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정부만 노력해가지고 혹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노력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정부의 한꺼번에 노력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꼭 한쪽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냥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 국제사회가 다 같이 단결해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부의 노력을 통해 해결한다 혹은 국제사회의 노력만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탈락 이렇게 잡아주시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8번 그래프는 지역, 대륙별 생태 발자국과 인간개발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도 좀 추측을 해주셔야 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되거든요. 인간개발지수라는 거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정보여야 될 텐데 선인국지수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한 나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가 높으면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발전, 이 개발 지수가 높은 쪽에 있는 국가들일수록 이쪽에 많이 물려 있을수록 선진국의 어떤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지수에 해당이 되고 생태 발자국은 인간의 의식주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쓰레기를 발생시키거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환산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보통 이제 경제 발전 정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이 생태 발자국이 높은 경향성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연합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인간개발 지수만 봐도 크게 문제없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 까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나라들 같은 경우가 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인간개발 지수가 되게 높은 지역 위치에 속한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C에 있는 이 까만 네모에 해당되는 이 C 위치가 유럽이랑 북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요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인간개발 지수가 낮은 위치에 속해 있고 상대적으로 생태 발자국도 특정 국가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랑 이 남아메리카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극도로 저개발된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심각한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든지 뭐 그런 국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이런 국가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경제적 위치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인간개발 지수가 낮은 위치에 있는 이 흰 동그라미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일 것이고 B 위치에 있는 게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일 거다라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남아메리카, A가 아프리카, B가 남아메리카, C가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A. 아프리카는 남아메리카보다 사막화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크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사실 전 세계 중에서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막화 현상이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를 비교하면 당연히 사막화로 인한 피해는 아프리카에서 훨씬 더 크다라고 잡아주실 수밖에 없을 거고 2번 A는 C보다 생태 발자국 지수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생태 발자국 지수는 여기 대충만 봐도 알거든요. 여기 0에 있는 게 제일 낮은 거고 8에 있는 게 제일 높은 거니까 0에서 8 위치까지 이렇게 쭉 갔을 때 생태 발자국 지수가 높은 쪽에 있는 게 거의 다 지금 유럽이나 북아메리카가 거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많고 남아메리카 중 일부는 진짜 극도로 높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낮은 위치고 아프리카는 거의 제일 낮은 위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가 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보다는 확실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3번 남아메리카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유럽, 북아메리카가 가장 인간개발 지수가 높은 걸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엄청난 대규모 기업들이 되게 많고 나라 전체의 GDP나 총생산 규모도 엄청 높을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메리카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을 이겨먹을 일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남아메리카에 있는 뭐 나라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사실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북아메리카에 있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인간 개발 지수만 봐도 크게 문제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교토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의 수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이 교토 의정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선진국들이 가입이 돼 있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주로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원 선진국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선진국들이 가입돼 있는 그런 선진국 간의 어떤 협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교토의정서에 가입된 국가의 수가 많다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선진국의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압도적으로 선진국 수가 다른 대륙에 비해 가지고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보다는 교토의정서에 가입된 국가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5번 A시 중에 환경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의 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에 주로 있는 기업의 형태란 말이죠. 환경 문제 신경 쓰고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그린이라든지 뭐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생태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경영을 하는 거를 보통 ESG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의 숫자는 이제 선진국에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럼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제일 많겠다라고 A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엔 사실상 이런 거를 표방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숫자는 되게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잡을 수가 있고 8번까지 해서 요 강의 해설 다 마쳐봤습니다.